오빠, 나 배가 너무 고파. 이거 먹으면 안 돼? 고아 사남매가 아빠 산소 앞에 차려진 제사상을 보고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우리 수돗물만 마셨잖아. 첫째 다오는 음식을 향해 홀린 듯 손을 뻗는 쌍둥이 동생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럼 딱 한 입만 먹어야 해. 아빠, 조금만 먹을게요. 사남매는 아빠 산소에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음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진짜 맛있다. 나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평소엔 잡초만 무성하던 아빠 산소에 누가 이런 걸 차려놓은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산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고아 사남매는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묘소 앞 검은 대리석 제단 위에는 금방 차린 듯 온기가 느껴지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푹 끓인 탕국에서 퍼지는 구수한 소고기 냄새가 차가운 공기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였죠. 정막을 깨고 덤불숲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눈 덮인 비탈길 아래서 4개의 그림자가 힘겹게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걸어 나온 듯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장 앞서 걷는 아이는 고작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다온이었죠. 제 몸집만 한 낡은 포대기로 2살배기 막내를 업고 있는 탓에 허리는 굽어 있었고 앙상한 다리는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다온의 양옆에는 얇은 운동화를 신은 8살 쌍둥이 자매가 오빠의 해진 점퍼 자락을 생명줄처럼 꼭 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볼은 움푹 패어 퀭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터져 있었죠. 얇은 옷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비틀거렸습니다. 다온이 묘비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좀 늦었어요. 다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쌍둥이 동생들이 고개를 들어 묘소 앞을 바라보았죠. 순간 죽은 듯 흐릿하던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빠, 저게 뭐야? 밥이다. 고기야. 평소엔 잡초만 무성하던 아빠의 묘소에 거짓말처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김이 피어오르는 쌀밥, 윤기가 흐르는 고기 산적, 붉은 시루떡까지 며칠 동안 맹물로 배를 채웠던 아이들에게 그것은 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탕국에 진하고 고소한 냄새가 굶주린 아이들의 코를 찔렀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쌍둥이 동생 시아가 홀린 듯 제사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시아야, 안 돼. 다온이 급히 동생의 손등을 탁 쳤습니다. 매서운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렸습니다. 시아가 놀란 눈으로 오빠를 쳐다보았죠. 손대지 마. 누구 건지 모르잖아. 우리 거 아니야.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다온은 짐짓 엄하게 말했지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누가 두고 간 걸까요? 하지만 누군가 있다면 자신들을 쫓아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온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그때 정적을 찍고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쌍둥이 동생 수아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죠. 오빠, 나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배가 아파.
수아가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자 옆에 있던 시아도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그 말은 다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아, 오빠. 우리 밥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 시아가 다온의 옷자락을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수돗물만 마셨잖아. 나 머리가 빙빙 돌아. 저거 먹으면 안 돼? 응? 다온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이번엔 다시 수아가 나섰습니다. 딱 한 입만 먹자, 응? 냄새가 너무 좋아. 은우 좀 봐. 배고파서 혀로 입맛만 다시고 있잖아.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 입만이야. 이건 아빠 것 같으니까. 그럼 아빠한테 허락받고 먹자.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배고픈 거 아빠는 다 아시니까. 아이들은 묘비를 향해 쪼르르 섰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배꼽에 모았죠. 아빠, 너무 배고파요. 조금만 먹을게요.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제사상 앞으로 쭈뼛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쌍둥이 시아와 수아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겁에 질린 눈으로 눈치를 보며 시루떡 귀퉁이를 손톱만큼 아주 조금 떼어냈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그 작은 조각을 입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입가에 묻은 붉은 팥고물을 핥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나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입에서 막 녹아. 옆에 있던 시아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꿀맛이야, 오빠.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잠들어 있던 굶주림을 흔들어 깨워버린 걸까요? 처음엔 개미 눈물만큼 떼어먹던 아이들의 손길이 점차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가 더 큰 조각을 떼어내자 수아도 질세라 떡을 한 움큼 쥐었죠. 불안한 눈으로 망을 보던 다온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기로 했잖아. 주인 오면 큰일 난단 말이야. 하지만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진 동생들의 귀에는 오빠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볼이 미어터지도록 허겁지겁 씹으면서도 혹시 이 꿈 같은 음식이 사라질까봐 두 손에는 떡을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 다온도 밥그릇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밥알 몇 개를 얼어 터진 손가락으로 집어 엎고 있는 막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배고프지? 은우야, 먹어봐. 아직 따뜻해. 정작 다온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온은 침만 꿀꺽 삼키며 동생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자신이 먹으면 동생들 몫이 줄어들까봐 차마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알을 오물거리는 막내의 볼을 쓰다듬는 다온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허기를 채우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묘소로 이어지는 가파른 언덕길 아래서 검은 우산을 쓴 사람들이 눈을 밟으며 올라오고 있었죠. 가장 먼저 길을 튼 건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위압적인 풍채의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대부 가온유통의 총수 박진환 회장이었습니다. 평소엔 늙은 호랑이라 불릴 만큼 서슬퍼런 그였지만 아들의 기일인 오늘만큼은 지팡이에 의지한 힘없는 아비의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 윤설의 여사가 젖은 눈으로 남편을 부축하며 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노부부를 향해 깍듯이 허리를 숙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지훈 도련님 생전에 좋아하시던 걸로 넉넉히 준비해뒀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 됩니다.
박 회장은 지팡이로 눈길을 꾹꾹 누르며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자니가 수고했네. 내 아들 굶지는 않겠어. 날이 춥구만. 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묘소를 바라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뒤집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아들의 묘소가 난데없는 불청객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4명의 아이들이 제사상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산짐승들처럼 아이들은 체면도 염치도 잊은 채 허겁지겁 음식을 파헤치고 있었죠. 쌍둥이들은 양손에 떡을 쥔 채 볼이 터져라 입안으로 밀어넣고 있었고, 마지로 보이는 사내아이는 밥을 한 웅큼 쥐어등 뒤에 아기에게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떡고물이 후두둑 떨어지고 정갈했던 제사상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따라 올라온 윤 여사는 그 기막힌 광경에 헙 하고 숨을 삼키며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이 휘둥그레졌죠. 감히 천하의 가온 유통 회장의 아들, 그 귀한 제사상에 손을 대다니요. 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지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하는 녀석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남의 제사상에 손을 대느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산 전체가 울렸습니다. 밥을 입에 넣고 있던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죠. 입가에는 떡고물이 잔뜩 묻어 있었고 움푹 팬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팡이를 치켜들고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요절을 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박 회장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호통치던 입이 딱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죠. 지팡이를 쥔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10살 소년 다운.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그 얼굴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날렵한 콧날, 겁먹은 듯 하면서도 강단 있는 눈매. 그것은 10년 전 모진말로 내쳤던 아들 지훈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으니까요. 마치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 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아내 윤 여사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 얼굴 좀 봐요. 윤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온에게 고정된 채 떨어지지 않았죠.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회장 부부와 아이들 사이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지훈이일까요? 죽은 아들이 돌아온 걸까요? 그때 다온이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감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다온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박 회장을 피해 동생들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뛰어. 도망쳐. 아이들은 미친 듯이 눈 덮인 비탈길을 내달렸습니다. 눈밭에 구르고 넘어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박 회장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거기 서라. 얘들아. 박 회장의 외침은 눈보라 속에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하얀 눈 속으로 멀리 사라지고 있었죠. 아들의 제사상 앞에는 다온의 등에 엎혀있던 막내의 머리에 있던 낡은 모자가 눈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눈밭에는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털모자
하나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모자를 집어들었죠. 거칠고 보풀이 잔뜩인 싸구려 털모자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가난에 찌든 쉰내이자 싸구려 분유 냄새였습니다. 박 회장은 모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10년 전 모질게 내쳤던 아들. 지훈의 뒷모습과 방금 도망친 아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자꾸만 겹쳐 보였으니까요. 지훈아, 네가 보낸 거냐? 그 아이 눈이 너랑 너무 똑같더구나. 맞아요, 여보, 정말이에요. 그 눈매며 콧날이며 우리 지훈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붕어빵처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윤 여사는 낡은 털모자를 가슴에 품으며 오열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저 아이들 찾아와. 이 근처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놓치면 안 돼. 박 회장의 불호령에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눈 덮인 산속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쏟아지는 폭설은 아이들이 남긴 발자국마저 순식간에 지워버리고 말았죠. 20분쯤 지났을까요? 김 실장은 눈사람이 된 채 빈손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놓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 위를 손바닥으로 치며 통곡했죠. 내 새끼 핏줄이야. 내가 알아. 그 앙상한 손 좀 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제사상 밥을 훔쳐먹어 이 추운 날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노부부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힌 듯한 통증만이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대저택으로 돌아온 회장 부부를 맞이한 건 조카 최전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박 회장이 들어오자 벌떡 일어나 깎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형님, 기일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하셨죠. 차라도 한 잔 올릴까요? 평소라면 받아주었을 그 인사를 박 회장은 본체만체하며 굳은 표정으로 서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 여사 역시 시종들의 부축을 받으며 흐느끼고 있었죠. 사람만 있어다오, 제발 사람만 있어. 최 전무의 입가에 걸려있던 엷은 미소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닫힌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윤 여사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이랑 똑같아. 지훈이 핏줄이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전무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형한테 자식이 있었다고?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집을 나간 형에게 숨겨진 핏줄이 있다니요. 최 전무는 쿵쿵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기 시작했죠. 도대체 오늘 산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회장님이 뭘 보고 오신 거야? 그는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거리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윤 여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지훈이 형의 핏줄이 살아 돌아온 거라면? 잠깐,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난 10년간 회장에게 노릇을 하며 굴욕을 참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오로지 가온 유통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직계 손주들이 나타나면 자신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이 회사를 먹으려고 1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불안은 곧 공포가 되었고 공포는 이내 살기 어린 분노로 변했습니다. 최 전무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신복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산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알아봐. 회장님이 뭘 받는지 정확히 가져와. 당장. 같은 시각 서재의 스탠드 불빛 아래서 박 회장은 주워온 털모자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실밥 사이에 엉겨붙은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톨. 아기의 베넷머리였습니다. 박 회장은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채취해 비닐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을 불렀죠. 지금 당장 센터로 가. 내 이름 빼고 극비로 돌려. 결과는 최대한 빨리 가져와. 김 실장은 증거물 봉투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아들 지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못난 애비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창밖에는 밤새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 어린 것들이 어디서 떨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 반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최 전무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신복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묘지 관리인 증언 확보. 회장님이 웬 거짓골 아이들을 보고 기겁하셨음. 10살쯤 된 남자아이와 쌍둥이 여자아이 그리고 엎혀있던 아기까지 총 4명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도망가다 떨어뜨린 모자를 챙겨오셨습니다. 최 전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모자를 가져왔다고? 불안감에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서 서성이던 최 전무의 눈에 퀵서비스 기사에게 서류 봉투를 받아든 김 실장이 급히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전무는 얼른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도장으로 찍힌 긴급 친자 확인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친자 확인? 진짜 지훈이 자식들이면 어떡하지? 김 실장이 서재에 들어가 봉투를 놓고 나오자 최 전무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서재 안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종이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일치율 99.99%. 친자관계 성립. 박 회장은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훈아, 내 새끼가 살아있었어. 우리 집안 핏줄이 살아있었어. 여보, 정말이에요? 우리 손자가 맞아요? 옆에 있던 윤 여사도 남편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애절한 울음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덜 닫힌 틈새로 서늘한 시선 하나가 꽂혔습니다. 잠들지 않고 상황을 엿듣던 최 전무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친자 확인이라는 글자와 오열하는 회장 부부. 최 전무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진짜였어?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진짜 지훈이 형 자식이라고? 지난 10년간 회장의 비위를 맞추며 쌓아 올린 자신의 공든 탑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핏줄들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최 전무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절대 안 뺏겨. 내 거야. 그놈들이 이 집에 발 들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대포폰을 꺼내 신복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악기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력 다 풀어. 묘지 근처 CCTV, 블랙박스 다 뒤져서라도 그 아이들 찾아내. 어디 사는지, 보호자가 누군지, 정보란 정보는 싹 다 알아와. 회장님보다 먼저 찾아야 해. 알겠어? 찾으면 바로 연락해.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대자로 뻗어드르렁 코를 골고 있는 남자는 바로 아이들의 먼 친척이자 삼촌인 강만호였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든든했던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엄마가 내 남매를 건사해 보겠다며 밤낮 없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 그만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부모 잃은 아이들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바로 강만호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자청해서 후견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의 눈길이 머문 곳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목숨과 맞바꾸어 남긴 그 피 묻은 사망 보상금이었죠. 내가 친아빠처럼 키워주겠다던 다짐은 술안주처럼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방 구석의 풍경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기름 한 방울 돌지 않는 냉골 바닥 위 4명의 아이들이 얇은 혼잎을 하나를 덮고 서로를 난로 삼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라곤 퉁퉁 부른 라면 한 개를 넷이서 나눠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잠든 와중에도 쌍둥이들의 텅 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마지다오는 꿈속에서도 동생들이 추울까봐 막내를 품에 꼭 안고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작은 새끼 강아지들처럼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만호의 머리맡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만호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야 새벽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굵직한 목소리가 다짜고짜 명령했습니다. 돈 벌고 싶으면 지금 당장 집 앞 골목으로 기어나와. 강만호는 이게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며 욕을 내뱉었지만 돈이라는 말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고급 검은색 세단이 위압적으로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죠. 창문이 반쯤 열리더니 조수석에 앉은 사내가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최 전무가 보낸 해결사였습니다. 5천만 원이다. 착수금이야. 애들 데리고 지금 당장 서울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증발해. 시간은 5분 준다. 강만호는 눈을 번뜩이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진짜 돈이었습니다. 노란 5만 원권 뭉치를 보자 손이 떨렸지만 이내 그 특유의 뱀 같은 눈초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형씨 누구요? 왜 남의 집 이사를 가라 말아야? 남자는 차갑게 대꾸했죠. 이유는 알 거 없고 눈앞에서 안 보이게 아주 멀리 치워놔. 잔금은 처리 끝나면 준다. 강만호가 도대체 저 아이들과 무슨 관계냐고 캐묻자 남자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었겠지만 강만호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었죠. 그는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아니 형씨, 애가 넷이야 넷. 딸린 식구가 얼만데 이 푼돈으로 이사를 가라 말아야? 난 못 가. 배째라 그래. 남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를 원해? 강만호는 배를 벅벅 긁으며 설마 주겠어 하는 심정으로 배짱을 부려보았습니다. 뭐 그야 한 5억 주면 모를까? 그 정도는 줘야 움직이지 않겠어? 당연히 욕설이 날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처리 끝나면 나머지 4억 5천 입금한다. 대신 이 뻥끗하면 죽어. 강만호의 눈이 탁구공만 하게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지 못했죠. 5억이라니요. 차가 멀어지고 나서도 그는 멍하니 돈봉투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누나는 보상금만 남기고 죽었는데 이런 큰 돈을 쓴다? 이거 혹시 죽은 매영 쪽인가? 아차차. 그렇지. 매영이 좀 사는 집 자식이라고 했던 것 같아. 처음부터 귀티가 났었지. 강만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호라. 그 집구석에 꿀단지라도 숨겨져 있나 보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단순한 짐덩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박 회장의 검은 세단은 희망을 품고 달동네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꼭 쥐고 있었죠. 그 안에는 손주들에게 입힐 따뜻한 패딩 점퍼와 털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배고플 텐데 가서 따뜻한 밥부터 먹여요.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할머니가 왔다고 말해줘요. 박 회장도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직접 업고 나올 거다. 내 새끼들 다시는 춥지 않게 할 거야. 차가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입구에는 이미 불길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강만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이 가장 먼저 뛰어들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얘들아, 아가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왔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지독한 지린내만이 코를 찌를 뿐이었죠. 방바닥은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아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구석에는 아이들이 덮던 얇은 혼니불만 뱀 허물처럼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차이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양은 냄비에는 미처 다 식지 않은 라면, 국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텅 빈 방을 망연자실하게 둘러보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늦었어, 한 발 늦었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올걸. 그때 방 구석을 살피던 윤 여사가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해. 윤 여사가 가리킨 벽지는 온통 낙서투성이었습니다. 연필로 그어놓은 키재기 눈금들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배고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윤 여사는 벽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보고 싶다고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와 조사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 집에 살던 강만호란 작자 인간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남긴 사망보상금 2억 원. 강만호는 법적 보호자 행세를 하며 그 돈을 가로챘던 겁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책임지겠다며 거짓 각서를 쓰고는 그 돈을 코인과 술로 탕진해 버렸죠. 정작 아이들에게는 급식 카드로 산 라면만 먹인 것입니다. 박 회장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넘어서고 있었죠. 박 회장의 눈에 신발장에 남겨진 낡아빠진 운동화 한 짝이 들어왔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숭숭 뚫린 10살 다온이의 신발이었습니다. 뒷굽을 꺾어 신어 너덜너덜해진 그 신발. 박 회장은 그 더러운 신발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 새끼들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을까. 따뜻한 밥 한 끼를 못 먹여보고 내 새끼들. 윤 여사도 아이들이 덮던 냄새나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텅 빈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멀어지는 강만호의 승합차 안. 강만호는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돈가방을 흘끔거리는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이야, 팔자가 피려니까 넝쿨째 굴러들어오는구나. 쟤들이 짐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복덩어리였네. 복덩어리야. 다오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동네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와의 추억이 남은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엄마 안녕,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반지하 방에서는 박 회장이 눈물을 닦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픈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맹수처럼 변해 있었죠. 김 실장, 내 전 재산을 써도 좋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내 손주들 어디로 갔는지 찾아.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도 알아내. 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낡은 신발을 양복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섬뜩할 정도의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허름한 보육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시멘트 바닥방에 보내졌습니다.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서는 올라오는 한기가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만호는 보육원 원장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찔러주며 킬킬거렸습니다. 잘 관리해줘요. 원장이 웃으며 돈을 세는 사이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세상과 단절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며 나온 밥상은 허술했습니다. 옹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식어 빠진 밥 한 덩이와 짠내 나는 무장아찌 몇 조각이 전부였으니까요. 맘마, 맘마. 이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2살배기 막내 은우가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오는 칭얼대는 막내를 달래다 못해 자신의 밥그릇에서 찬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넣고 오랫동안 씹기 시작했죠. 거칠고 차가운 밥알이 침과 섞여 죽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다오는 턱이 아프도록 씹고 또 씹었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에 뱉어 막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은우야, 맘마 먹자. 형아가 너 먹을 수 있게 해줬어.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려 받아먹는 막내를 보며 옆에 있던 쌍둥이 동생들도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다오는 밥알을 씹던 입을 멈추고 동생들을 으스러지게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마.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너희들 굶어 죽게 안 해. 꼭 지켜줄 거야. 다온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생들 앞이라 눈물을 꾹 참아냈습니다. 밥 한 덩이를 4명이서 나눠 먹은 아이들은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와서 피곤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온만은 잠들지 못하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러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땀범벅이 되어 일하면서도 퇴근길이면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치킨 사가야지 하며 환하게 웃던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야속한 크레인 사고는 아빠를 허망하게 데려갔고 장례식장에서 엄마마저 실신에 쓰러지던 그날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곧이어 엄마도 남겨진 4남매를 먹여 살리겠다며 무리하게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행복했던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처음 본 삼촌이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던 먼 친척 강만호가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온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감싸며 거짓 눈물을 흘렸었죠.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
이제부터 이 삼촌이 너희들 아빠다. 아무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지고 키워주마.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망보상금 지급 서류와 보험금 통장에 꽂혀 있었죠. 후견인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보상금을 손에 넣자마자 강만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돈은 내가 관리한다. 니들은 어려서 몰라.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다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대저택 서재.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반 지하방 근처 CCTV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아이들을 태워간 차량 조회 결과 대포차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대포차? 그래서 그 차를 누가 보낸 거야? 비서실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차를 수배한 놈 최기철 전무의 해결사로 확인됐습니다. 뭐라고? 박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기철이 내 조카 그놈이 그런 거라고? 믿었던 조카가 손주들을 찾는 걸 돕기는커녕 먼저 빼돌렸다는 사실. 박 회장은 배신감에 온몸을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책상을 내리치려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변했죠. 그놈을 당장 잡아다 족쳐야 해. 당장? 하지만 박 회장은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아니야, 지금 건드리면 그놈이 애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어. 일단 모른 척해. 내 손주들 먼저 찾아야 해. 박 회장은 손주들의 안전을 위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원도의 보육원 복도. 다온은 막내의 젖은 기저귀를 빨기 위해 차가운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때 강만호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만호 씨 맞습니까? 박진환 회장님이 아이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할 테니. 강만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옆에 다온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요? 가온 유통? 매형 묘지에서 아이들을 봤다고요? 회장님이 저 애들의 친할아버지라고요? 빨래를 하던 다온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아빠 무덤에서 봤던 그 무서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라고? 설마. 비서실장이 원하는 금액을 말하라고 회유했지만 강만호의 머릿속에는 이미 최 전무에게 받은 돈과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웃으며 거절했죠. 이보쇼 형씨, 늦었어. 난 이미 다른 사람하고 5억에 합의봤다고. 돈까지 먹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넘겨? 상도덕이 있지. 강만호는 전화를 뚝 끊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와, 진짜 로열 패밀리였네. 이거 5억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나중에 회장한테 뻥튀기 좀 해봐야겠어. 잭팟이다, 잭팟. 강만호가 휘파람을 불며 사라지자 숨죽이고 있던 다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 그리고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죠. 우린 고아가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고 계셔. 여기서 나가야 해. 무조건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 같은 시각 비서실장은 창백한 얼굴로 박 회장에게 통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삼촌이라는 놈이 이미 다른 쪽에서 5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 전무가 이미 손을 쓴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을 지팡이로 내리찍으며 포효했습니다. 기철이 이놈 감히 내 조카란 놈이 돈으로 내 핏줄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 회장의 눈에서 늙은 호랑이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손주들 털끝 하나라도 다치는 날엔 최기철,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최 전무는 모르게 더 은밀하고 빠르게 움직여. 가온유통 최정예 요원들 전부 소집해. 그 시각 최 전무는 신복에게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엉뚱한 곳을 뒤지고 계십니다. 그래, 늙은이가 알 턱이 없지. 내가 누군데? 최 전무는 안심하며 와인잔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해외로 보낼 입양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죠. 폭풍전야의 고요함. 박 회장은 칼을 갈고 있고 전무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구석의 한 PC방, 담배 연기가 자욱한 구석 자리에서 핏발. 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만호였습니다. 그의 모니터 화면에는 시뻘건 그래프가 낭떠러지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최 전무에게 아이들을 숨기는 대가로 받은 돈 5억 원. 강만호는 그 피 같은 돈을 몽땅 코인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안 돼, 안 돼. 내 돈. 올라가란 말이야. 강만호는 키보드를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그래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기세였습니다. 5억이라는 거금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어 영원에 수렴해 버렸으니까요. 강만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더러운 PC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다 날렸다, 이제 난 죽었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 전무의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죠. 형님, 저기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이사는 잘 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급전이 좀 필요해서 1억만 더 융통 안 될까요? 제가 저 많은 애들 관리하느라 고생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건 싸늘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뭐라고? 돈 줬으면 찌그러져 있어. 한 번만 더 질척대면 그땐 묻어버린다. 끊어. 뚜뚜뚜. 매정한 신호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만호는 휴대폰을 꽉 쥐며 배신감과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지들은 재벌이면서 실컷 부려먹고 날 이렇게 토사구팽해? 두고 보자, 이판사판이다. 술에 취한 그의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잃을 게 없는 놈이 제일 무서운 법이라죠.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떠올렸습니다.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돈이 나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시각 강원도 산골의 보육원 창고 방에는 아이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기름이 떨어졌는지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이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를 덮고 서로를 꼭 끌어안은 아이들. 추위와 배고픔이 이 어린 천사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8살 쌍둥이들은 오들오들 떨며 오빠인 다온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빠 너무 추워, 발가락이 없어질 것 같아. 막내 은우는 배가 고파 칭얼거릴 힘조차 없는지 다온의 등 뒤에서 새근새근 힘겨운 숨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는 거야? 엄마 아빠 있는 하늘나라 가는 거야? 나 무서워. 그 말에 다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10살 가장은 무너질 수 없었죠. 다온은 동생의 차갑게 언 손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호호 불어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리고 수아야, 시아야. 잘 들어. 우린 고아가 아니야. 동생들이 눈물 젖은 눈으로 오빠를 쳐다보았습니다. 다오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보물 같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가 들었어. 저번에 삼촌이 전화하는 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데. 동생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진짜? 우리한테 할아버지가 있어? 다오는 눈물을 글썽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청 부자 회장님이래. 기억나지? 그때 아빠 묘지에서 봤던 그 무서운 할아버지,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아이들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야? 그럼 오시고 말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할아버지가 반드시 우릴 구하러 오실 거야. 그때까지 아프면 안 돼. 잘 버텨야 해. 알았지? 절망뿐이던 차가운 방 안에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언젠가 오실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네 남매는 서로의 체온으로 이 추운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앞 낡은 공중전화 부스에는 강만호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강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의 비서실장 명함이었죠.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강만호는 다짜고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애들 찾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마음이 좀 바뀌어서요.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 밥값이다 뭐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10억? 10억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또 딴 데로 이사 갈 겁니다. 이번엔 진짜 못 찾을걸요? 수화기 너머 덫을 놓고 기다리던 박 회장의 서재.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쥐새끼가 덫을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의 서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만호가 요구한 금액은 자그마치 10억. 하지만 박 회장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수화기 너머의 강만호를 향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좋다. 10억 준비됐다. 애들만 찾을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이라도 줄 수 있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주들이 무사한지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털끝 하나라도 다쳤으면 거래는 없다. 지금 당장 아이들 영상을 찍어서 보내. 강만호는 역시 재벌이라 통이 크다며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의심도 많으시네. 알겠습니다. 애들 때깔 좋게 잘 먹여놨으니 걱정 마십시오. 영상 바로 쏩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강만호는 보육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강만호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닥치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강만호는 아이들을 나란히 세우고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아버지한테 영상 보낼 거야. 다들 이빨 보이게 활짝 웃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삼촌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하고 말해. 알지? 겁에 질린 쌍둥이 동생들이 울음을 터뜨리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 다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거다 삼촌이 이걸 찍어서 할아버지한테 보내려는 거야. 다온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영상이 할아버지에게 닿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요. 다오는 재빨리 동생들의 앞을 막아서며 옷소매로 동생들의 눈물 젖은 얼굴을 벅벅 닦아주었습니다. 수아야, 시아야. 울지 마. 뚝해. 다오는 동생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빗으로 빗겨주며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똑바로 서야 해. 고개 숙이지 마. 그래야 할아버지가 우리 얼굴을 알아보셔. 그래야 우리 찾으러 오셔. 알았지? 오빠의 간절한 눈빛에 동생들은 억지로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강해져야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찍는다. 웃어. 강만호가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가 아이들을 향했습니다. 다오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렌즈를 뚫어지라 응시했죠. 그 눈빛은 겁먹은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할아버지를 기다리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잘 있어요. 동생들도 무사해요. 밥도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오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신이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 할아버지가 안심하고 또 자신들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영상 메시지는 곧바로 박 회장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박 회장 부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은 꾀죄죄한 몰골에 며칠을 굶어 퀭한 눈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다온의 눈빛이 박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새끼 장하다. 저 어린 게 동생들 지키겠다고 힘든 티도 안 내고 버티고 있었어. 내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윤 여사는 화면 속 손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그 씩씩함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픈 법이니까요. 한편 촬영을 마친 강만호는 휘파람을 불며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형씨, 나야. 돈 들어오면 바로 애들 데리고 뜬다. 인천항구로 오라고? 알았어. 배 시간 맞춰서 갈게. 철커덕. 문이 잠겼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다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천항구, 배라고? 우리를 배에 태우려는 거야? 다온은 직감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삼촌이 자신들을 낯선 나라로 보내버릴 거라는 것을요. 여기서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삼촌이 완전히 사라지자 다온은 바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삼촌이 우리를 또 딴 데로 옮길지 몰라. 여기에 흔적을 남겨야 해.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게. 다온은 방 구석에 숨겨뒀던 쓰레기통에서 주운 찢어진 과자 상자 뒷면과 몽당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심히 관찰하며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아두었던 정보들을 꾹꾹 눌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며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삼촌 차 번호 8282. 인천항구에서 배를 탄대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다온은 혹시라도 삼촌이 볼까봐 가슴을 졸이며 쪽지를 꼬깃꼬깃 접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장판 밑 깊숙한 곳에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쪽지가 들어있는 장판은 살짝 볼록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온은 장판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우리가 없어도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이거 보고 우리 꼭 찾아오셔야 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단서를 남겨두는 10살 소년의 치밀함과 간절함. 그것은 단순한 쪽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온유통 본사 지하에 위치한 보안실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강만호가 보낸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잡았습니다. 오디오 분리 성공했습니다.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의 목소리 뒤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배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골 마을 이장님의 방송 소리와 특유의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배경음 분석 결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입니다. 인근에 폐교된 보육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쥐새끼의 소굴을 찾아낸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박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원 출발해. 차 대기시켜.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내 손주들 무조건 안전하게 확보해. 오늘 밤 끝장을 본다. 가온유통의 최정예 요원들이 탑승한 검은 차량 행렬이 줄지어 본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횡성.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극은 항상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집무실, 최 전무는 심어둔 스파이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지금 요원들을 이끌고 강원도 횡성으로 이동 중이십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위치를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강만호, 이 멍청한 자식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최 전무는 와인잔을 벽에 던져 박살을 냈습니다. 붉은 와인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입양 브로커와 해결사들에게 코드 제로, 즉 긴급 상황을 발령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살기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쳐들어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애들 빼내. 오늘 자정, 인천항에서 뜨는 배에 무조건 태워서 입양 보내. 그리고 강만호 그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고. 같은 시각, 조용한 강원도의 시골 보육원. 정막을 깨고 검은 승합차 세대가 굉음을 내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전무의 측근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문을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당신들 뭐야? 살려주세요. 보육원 원장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있던 직원들도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고 방 안에 갇혀 있던 사남매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돈 받을 생각에 들떠서 콧노래를 부르던 강만호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남자들을 보며 반색했죠. 벌써 온 거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거칠게 들어와? 돈은? 내 돈 10억 가져왔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강만호의 복부를 군홧발로 걷어찼습니다. 크어! 강만호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왜 이래? 나는 무조건 너네 편이야. 누가 보낸 거야? 회장님이 보낸 거 아니야? 남자가 쓰러진 강만호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뱉었습니다. 전무님이 너 폐기 처분하란다. 주제도 모르고 회장님하고 딜을 해? 잘 가라.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개머리판이 강만호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그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탐욕의 끝은 비참한 토사구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남자들이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찾았다. 이 녀석들이야. 애들아 어서 나와라. 혼란스러운 와중 다온은 본능적으로 막내 은우를 품에 안고 낡은 책상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다온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네, 확보했습니다. 지금 바로 쏩니다. 인천항 제2부두입니다. 자정 출발 밀항선 대기시켜주세요. 도착하자마자 태워서 보냅니다. 책상 밑에서 숨죽이고 있던 다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인천항 밀항선? 배를 태우려는 거야. 우리를 한국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야. 배를 타면 끝장이었습니다. 바다 건너가면 다시는 영영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을 테니까요.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자들이 아이들을 잡고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안 나가. 싫어. 우리 오빠 놔줘. 으앙. 쌍둥이 시아와 수아가 남자들의 팔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어른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온의 뒷덜미가 잡혀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다온은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한다. 다온의 손이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잡힌 것은 아까 그림을 그리다 넣어둔 몽당 크레파스 빨간색이었습니다. 다온은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일부러 팔꿈치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뭐야? 남자들이 유리에 찔릴까봐 잠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선 그 찰나의 순간 다온은 그 1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재빨리 눈에 가장 잘 띄는 하얀색 방문틀 옆에 걸린 달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빨간색 크레파스를 꽉 쥐고 급하게 글씨를 휘갈겨 썼습니다. 인천항 2부두. 다온은 글씨를 쓰자마자 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몸으로 달력을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10살 아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자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었습니다. 빨리 안 나와? 이 녀석이 진짜. 한 남자가 다온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온은 밖으로 나가면서도 시선만은 끝까지 자신이 남긴 달력을 향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적어 보셔야 해요. 꼭 보고 우리 구해주셔야 해요. 빨리 와주세요. 아이들은 검은 승합차 뒷좌석에 들어갔습니다. 기절한 강만호도 짐칸에 던져졌죠. 문이 쾅 닫히고 승합차는 요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보육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텅 빈 방, 깨진 물컵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찢어진 달력 위에는 다온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남긴 삐뚤빼뚤한 붉은 글씨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박 회장은 이 작은 다온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엇갈린 운명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검은 승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지 불과 10여 분 뒤였습니다. 박 회장의 차량 행렬이 거칠게 보육원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박 회장은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죠. 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다온아, 얘들아, 할아버지가 왔다. 박 회장과 경호원들이 잠겨있던 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떨어져 나갔지만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이들이 덮고 잤던 얇은 이불이 뱀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구석에는 강만호가 마시다 남긴 소주병만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죠. 아이들의 온기는 이미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이 덮던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미처 사라지지 않은 아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늦었어. 내가 또 한 발 늦었어. 이 못난 늙은이가 또 놓쳤어. 박 회장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끌려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넓은 대한민국을 다 뒤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방 구석구석을 이 잡듯이 뒤지던 김 실장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방문 옆 하얀 벽에 걸려있는 찢어진 달력. 그 위에 붉은색 글씨 같은 것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달력에 글씨가 있습니다. 김 실장의 다급한 외침에 박 회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다가가 보니 날짜 칸 위에 빨간 크레파스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10살 아이가 꾹꾹 눌러 쓴 흔적이었죠. 인천항 이부두.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김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인천항입니다. 놈들이 아이들을 배에 태워 밀항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해외로 빼돌리려는 겁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배를 탄다면 끝이었습니다. 공해상으로 나가버리면 손 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덜렁거리는 벽지 틈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를 발견한 겁니다. 다온이가 미리 숨겨두었던 찢어진 과자 상자 뒷면에 쓴 쪽지였습니다. 김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서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삼촌 차번호 8282. 인천항구에서 배를 탄대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달력과 쪽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건 도저히 10살짜리 꼬마가 남겼다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 침착하고 정확한 단서들이었으니까요. 끌려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 아이는 살기 위해, 아니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할아버지가 올 것을 믿고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쪽지를 적셨습니다. 글씨가 눈물에 번져갔습니다. 이 아이들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찾으러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끌려가면서도 나에게 흔적을 남겼어, 세상에. 박 회장은 쪽지를 가슴에 품으며 오열했습니다. 지훈이 어릴 때랑 똑같아. 그 영민하던 녀석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니? 무서웠을 텐데, 울고만 싶었을 텐데 할아버지를 믿고 기다린 거야. 무서움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메모를 남긴 손자의 기지와 간절함에 박 회장의 가슴은 미어지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잠시였습니다. 박 회장은 쪽지를 양복 안주머니,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었죠. 그는 허공을 향해 먼저 떠난 아들에게 피를 토하듯 다짐했습니다. 지훈아, 듣고 있느냐? 못난 애비가 너는 지키지 못해 먼저 보냈지만 내 새끼들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킨다. 박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슬픔은 사라지고 서슬퍼런 집념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안 놓쳐.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데려올게. 내 손주들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데려올게. 그때 본사 상황실과 연결된 무전기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CCTV로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현재 국도를 타고 인천 방향으로 고속 주행 중입니다. 인천항까지 약 40분 남았습니다. 타깃이 포착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눈물을 쓱 닦아내고 지팡이를 집어던지다시피 치웠습니다. 이제 지팡이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전원 탑승해. 밟아. 차가 부서져도 좋으니 무조건 잡아. 박 회장이 직접 선두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터질 때까지 밟아. 쥐새끼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들여. 가온 유통의 검은 세단 수십 대가 눈보라를 뚫고 맹렬한 기세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포효처럼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 시각 눈 덮인 미끄러운 국도 위에는 아이들이 탄 승합차가 미친 듯이 고개 운전을 하며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뒤에 저 차들 뭐야? 설마 벌써 따라붙은 거야? 운전대를 잡은 남자가 백미러를 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뒤쪽에서 검은 차량의 행렬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의 경호 차량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금방이라도 들이받을 기세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기, 쾅! 경호 차량 한 대가 승합차의 옆면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불꽃이 튀고 차체가 휘청거렸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구석, 다오는 동생들을 양팔로 꽉 껴안아 보호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이 남긴 쪽지를 할아버지가 봤을지 아니면 그냥 못 보고 지나쳤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오는 믿고 싶었습니다. 다오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쓴 거 보고 오시는 거죠? 제발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10살 소년의 간절한 기도가 눈보라를 뚫고 박 회장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리는 불과 10m. 성남 박 회장의 발톱이 악당들의 목덜미를 낚아채기 직전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국도 위 굉음과 함께 질주하던 승합차가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박 회장의 경호 차량들이 앞뒤를 가로막고 그대로 들이받아 강제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들이 내렸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습니다. 수십 명의 가온 유통 정예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쳐 눈밭에 얼굴을 처박아 제압해버렸으니까요. 회장님, 확보했습니다. 김 실장의 외침과 동시에 박 회장이 찌그러진 승합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닫혀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찌그러져 잘 열리지 않았지만 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문틈을 잡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짐승처럼 포유하며 문을 뜯어내듯 젖혔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차 안으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등지고 선 거대한 그림자,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차 안구석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이 눈부신 빛에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벌 떨던 다온이 역광 속에 서 있는 노신사의 얼굴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묘소에서 봤던 그 호랑이 같던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 다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작은 속삭임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온의 입에서 나온 할아버지라는 단어에 겁에 질려 다온의 옷자락만 잡고 있던 쌍둥이 동생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야?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으앙. 쌍둥이 시아와 수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박 회장의 품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무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무서웠어요. 저 아저씨들이 막 때렸어요. 박 회장은 차가운 눈길 위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려드는 손녀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등에 엎여 있던 막내 은우까지 품에 감싸 안았습니다. 오냐, 오냐 할아버지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괜찮다. 아무도 너희 못 건드린다. 이제 살았다. 박 회장은 아이들의 등을 거친 손으로 쓸어내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전해지자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재회의 현장을 다오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우는 모습을 보자 긴장이 탁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살았어, 우리는 살았어. 이제 더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안도감과 함께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오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어깨만 들썩이며 흐릿해진 시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동생들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오빠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아이들을 달래던 박 회장의 시선이 뒤에 홀로 남겨진 다온에게 닿았습니다. 박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조그만 녀석이 고작 10살밖에 안 된 핏덩이가 동생들을 살리겠다고 그 무서운 어른들 틈에서 쪽지를 쓰고 달력에 글씨를 남겼습니다. 어린 것이 가장 노릇을 하느라 지금도 선뜻 안기지 못하고 서 있는 저 모습이 10년 전 내쳐졌던 아들 지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쌍둥이들을 품에 안은 채 남은 한쪽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그리고 젖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다온아, 너도 이리 온. 내 새끼, 어서 오너라. 그 따뜻한 부름 한마디가 다온이 억지로 쓰고 있던 어른의 가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온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다온은 할아버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넓은 가슴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무서웠어요. 동생들 잃어버릴까봐, 할아버지가 안 오실까봐. 다온은 이제서야 어린아이가 되어 꺽 소리를 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다온의 머리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다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안다. 네가 고생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꼬.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놔도 된다. 이제 네가 안 지켜도 돼. 할아버지가 다 마. 내가 다 막아주마. 잘못했어요. 제사상 음식 훔쳐먹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이고 미안하다, 아가야. 눈 내리는 도로 위 서로를 으스러지게 껴안은 할아버지와 남매의 울음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 뜨거운 핏줄의 상봉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들이 보내준 기적이었고 지옥 끝에서 피어난 가족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박 회장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 구석에 처박혀 기절해 있던 강만호를 질질 끌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아이들의 눈을 가려주며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애들 차에 태워. 따뜻하게 히터 틀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오르자 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강만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일어나. 모른 척하지 말고 일어나. 박 회장의 지팡이가 강만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박 회장의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죗값을 치르게 할 시간입니다. 눈보라치는 도로 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들을 짐짝 취급하며 위세를 떨던 강만호는 이제 박 회장의 지팡이 앞에서 팔이 목숨이 되어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질린 그는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하려던 거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강만호는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거 다 전무라는 사람이 시킨 겁니다. 돈 줄 테니 애들 치워달라고 했다고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증거 있나? 내 조카가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강만호는 살기 위해 품 안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와 휴대폰을 꺼내 바쳤습니다. 그것은 최 전무 측과 맺은 이면 계약서와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처리 완료하면 4억 5천 입금함. 다시는 한국 땅 못 밟게 뒤탈없게 멀리 보내. 오늘 밤이 데드라인이야. 최 전무 신복이 보낸 적나라한 지시 내용. 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기철이 이놈이 고작 회장 자리가 뭐라고. 제 사촌 형 자식들을, 제 조카들을 이렇게 만들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빨간 경광등을 번쩍이며 경찰차 여러 대가 눈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와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가온유통법무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역수사대였습니다. 최 전무의 해결사 노릇을 하던 남자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순순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만호 역시 경찰에게 제압당해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을 팔아넘기려던 그 더러운 손에 내려진 인과응보였습니다. 강만호는 경찰차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추하게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저도 피해자예요. 저 사람들이 시켜서 한 거라고요. 전 억울해요. 이거 나요. 박 회장은 경찰팀장에게 강만호가 내놓은 결정적 증거물들을 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변호인단을 곧바로 소집할 겁니다. 티끌 하나,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하시오. 죄 지은 놈들 하나도 빠짐없이 콩밥 먹게 해주시오. 악당들이 정리되자 박 회장은 즉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설이 빨갛던 표정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죠. 다오나 얘들아. 박 회장은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뒤따라 도착한 윤 여사가 헐레벌떡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아픈 데는 없고? 윤 여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들의 몸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험하게 끌려다니느라 멍이 든 팔목, 추위에 터져서 피가 맺힌 볼.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손이 얼음장이네. 이 차가운 데서 얼마나 떨었을꼬. 윤 여사는 준비해 온 두툼한 오리털 패딩 점퍼와 털모자를 꺼내 아이들에게 직접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꽁꽁 언 아이들의 발에 따뜻한 털신발을 신겨주며 발을 주물렀습니다. 이제 따뜻하지? 할미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얼어붙었던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막내 은우는 따뜻한 패딩 속에 파묻혀 금세 노곤한 표정이 되었고 쌍둥이들도 안도감에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묵묵히 동생들을 챙기던 다온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다온을 옆에 있던 김 실장이 잽싸게 부축해 안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긴장이 탁 풀리면서 그동안 10살 작은 몸으로 버텨왔던 피로가 쓰나미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다온은 김 실장의 품에 안긴 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동생들이 따뜻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회장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감당했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박 회장은 아이들을 자신의 리무진 뒷좌석에 태우고 윤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애들 데리고 대학병원 특실로 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 싹 다 하고 뭐든 좋으니 맛있는 것 좀 먹여요. 놀라지 않게 잘 보살펴줘요. 차가 출발하려 하자 아이들이 창문을 내리고 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같이 안 가세요? 다온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또 사라질까봐 겁이 난 것이죠. 박 회장은 다온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해야 할 일이 남았어. 우리 손주들 괴롭힌 나쁜 놈, 할아버지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고 금방 갈게. 가서 밥 먹고 한숨 자고 있어라. 눈 뜨면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 거다. 네, 할아버지 빨리 오셔야 해요. 아이들을 태운 리무진이 병원을 향해 눈길을 달려갔습니다. 멀어지는 빨간 미등을 끝까지 지켜보던 박 회장.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도로 위에 홀로 남은 그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 손주들을 보던 인자한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냉철한 기업 총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른 차의 뒷문을 열며 정중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박 회장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나지막이 그러나 묵직하게 명령했습니다. 본사로 가자. 이사회장으로. 그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기철이 그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러 간다. 오늘이 그놈 제삿날이야. 검은 세단이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온 유통 본사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석에 앉은 사람은 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기철 전무였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비겁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어제 박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노안과 손주 문제로 인한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전무는 슬픈 척 연기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회장님은 심신이 매우 미약한 상태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회사의 안정을 위해 정관에 의거하여 부회장인 제가 경영권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의사봉을 내리치면 가온 유통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통과된 걸로 알고. 그때였습니다. 의사봉 소리가 아닌 굉음과 함께 회의실의 육중한 양쪽 문이 활짝 젖혀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박진환 회장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그의 뒤로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과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병풍처럼 포진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지팡이 소리를 내며 단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최 전무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놀란 최 전무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들어 단상 위에 놓인 최 전무의 명패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명패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회장의 호랑이 같은 눈빛이 최 전무를 꿰뚫었습니다. 내가 쓰러져? 심신이 미약해? 내 놈 눈에는 내가 벌써 송장으로 보이더냐? 그렇게 내 자리가 탐나더냐? 천둥 같은 호통에 회의실이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전무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표정을 싹 바꾸더니 억울하다는 듯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회장님을 대신해 회사를 지키려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일은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잠시 피신시킨 겁니다. 그 삼촌 나쁜 놈인 거 아시잖아요. 그의 궤변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그 삼촌이란 작자가 애들을 굶기고 학대한다길래 제가 보다 못해 구출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유학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도 조카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데요. 이건 다 모함입니다, 회장님. 그럴싸한 거짓말에 일부 이사들이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였어? 최 전무는 기세를 몰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왜 조카들을 해치겠습니까? 저도 같은 핏줄입니다. 박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호? 유학? 핏줄? 그래, 저 영상을 보고도 그 더러운 주둥이에서 그 소리가 나오나 보자. 박 회장이 손짓하자 회의실에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조사실에 앉아 있는 강만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강만호는 수갑을 찬 채 울먹이며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진짜라니까요. 전무라는 사람이 시켰어요. 애들 쥐도 새도 모르게 치우면 5억 준다고. 입양 브로커도 그쪽이 불렀어요. 저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스크린에는 최 전무가 해결사에게 보낸 문자 내역과 입금 내역이 대문짝만하게 띄워졌습니다. 오늘 밤 처리해. 최대한 멀리 입양 보내. 착수금 5천만 원 입금 완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내 손주들 빼돌린 정황, 그리고 회사 공금 횡령 변호사 쓸 생각 마라. 내 모든 돈과 힘을 써서 널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으로 감옥에서 썩게 만들 테니까. 박 회장의 눈짓에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우르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기철 씨, 당신을 특수감금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최 전무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최 전무가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가온유통 전무야. 숙부님,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박 회장은 끌려나가는 조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얼어붙은 임원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들으시오. 내 후계자는 오직 하나,
내 아들 지훈이의 핏줄인 사남매뿐이다. 앞으로 또다시 땀만 품고 내 가족을 건드리는 놈은 최기철이와 똑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이상. 박 회장의 서슬 퍼런 경고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뉴스에서는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재벌가 손주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주동자인 최모 전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에는 죄수복을 입은 최 전무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는 감옥 독방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 혐의까지 추가되어 그는 아마 살아서 감옥 문을 나서기 힘들 것입니다. 한때 재벌가 2인자였던 그를 면회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강만호의 소식도 전해집니다. 공범인 강모 씨 역시 징역 1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 중에도 죄질이 나쁘다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기피 대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두 악당이 온기라고 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쪽잠을 청하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 씁쓸한 풍경과는 정반대로 따뜻한 대저택의 정원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까르르하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죠. 지옥 같던 시간을 견뎌낸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나고 가온 유통 대저택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다이닝 룸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제사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으니까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갈비찜, 알록달록한 잡채,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호화로운 밥상이 낯설어 쭈뼛거리던 아이들. 하지만 윤 여사가 인자한 미소로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애들아, 어서들 먹자. 식기 전에 많이 먹어라. 그 말 한마디에 봉인 해제된 아이들은 와구와구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시아와 수아는 입안 가득 갈비를 넣고 오물거렸고 볼이 빵빵해진 모습이 마치 다람쥐 같았습니다. 박 회장과 윤 여사는 자신들의 밥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젓가락으로 갈비살을 발라내어 막내 은우의 밥 위에 올려주기 바빴고 윤 여사는 잡채를 다온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느라 손이 쉴 틈이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체한다. 밥은 부엌 솥단지째 있으니까 앞으로 평생 배 터지게 먹게 해주마. 아무 걱정 말고 먹어. 박 회장의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오물오물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지난날의 기억을 덮어버릴 만큼 식탁 위에는 사랑이라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가족들은 거실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아늑함을 더했죠. 박 회장은 서재 구석에서 먼지 쌓인 옛날 앨범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자, 이것 봐라. 너희 아빠 어릴 때 사진이란다. 박 회장이 펼친 앨범 속에는 지금의 다운만한 나이의 아빠 지훈이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와, 아빠다 하며 신기해하며 달려들었죠. 박 회장은 앨범 속 아들과 눈앞의 다운을 번갈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니 눈매며 저 고집 세 보이는 입술이며 아주 판박이야. 박 회장의 투박한 손이 다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너처럼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영특했단다.
다온이 너를 보고 있으면 꼭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구나. 고맙다. 이렇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옆에서 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있던 윤 여사도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이 넓은 집이 꽉 찬 것 같네요. 사람 사는 집 같아요. 정막만 흐르던 대저택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진짜 가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벚꽃이 만발한 5월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아빠 지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날의 폭설이 몰아치고 칼바람이 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분홍빛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죠. 완벽한 계절의 변화였습니다. 아이들의 모습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옷 대신 때깔 좋은 새 옷을 입었고 퀭하던 볼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복숭아처럼 발그레했습니다. 그날 포대기에 엎여만 있던 막내 은우는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며 묘비 앞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저 100점 맞았어요. 첫째 다온이 묘비 앞에 카네이션 바구니와 함께 100점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다온은 이제 더 이상 쭈그려 앉아 울던 고아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의젓하게 허리를 펴고 묘비에 새겨진 아빠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우리 이제 밥도 안 굶고 추운 데서 앉아요. 동생들도 유치원 다니고 저도 학교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다온은 뒤에 서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엄청 사랑해줘요. 갖고 싶은 거 다 사주시고 아빠 이야기도 매일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빠도 거기선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씩씩한 말에 뒤에 서 있던 윤 여사는 눈물을 훔쳤고 박 회장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흩날리는 벚꽃잎을 잡으러 깨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동안 박 회장은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회한이나 슬픔에 차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함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지훈아, 보고 있느냐? 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컸단다. 바람이 불어와 박 회장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거기선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맘 편히 쉬거라. 네가 남긴 이 보물들은 이 못난 애비가 목숨 걸고 지키마.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 행복하게 해주마. 그것은 아들에게 바치는 사죄이자 영원히 지키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꽃길을 뛰어가던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오세요. 꽃비 내려요. 박 회장과 윤 여사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간다가.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벚꽃 터널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흩날리는 분홍색 꽃잎들 사이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4명의 손주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그림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재벌가의 위엄보다 빛나고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길에는 하얀 눈 대신 따뜻한 꽃비만이 내릴 것입니다. 영원히 말이죠.